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지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굉장히 자주 만나신다고. 네, 뭐 세 번째 만남이다 이번 주에만. 네. 예. 아니 맨날 새로운 얼굴 하는데 각 정당에 새로운 얼굴이 없나 보죠? 없습니다. 뭐, 없어요. 네, 다 거기입니다. 네, 다 아는 선수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10년 전이랑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아, 그런가요? 10년 전에 제가 이제 한창 이렇게 패널 필드로 평론가를 뛸 때는 제가 제일 그때 어렸었거든요. 그때 어렸다고 해도 30대 후반 이렇게 40을 바라본 나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두 분처럼 젊은 분들 상당히 복수로 계시잖아요. 저도 4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복수로 이제 계시니까 네. 조금 낫지 않나 옛날보다는. 네. 예. 그때 저 혼자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네. 예. 그리고 한참 한 20년 전배들하고 토론하고 하니까 잘 되지도 않고. 고생 많으셨네요. 이게 나중에 버릇없다는 소리도 듣고 하니까. 네, 저희도 고생 많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요즘은 40 중반까지 청년이라고 하니까 네. 젊은 분들이 많이 정치에 좀 뛰어들고 또 외국처럼 20대부터 이 훈련을 하고 좀 키우는 그런 시스템도 정당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선거 직전에 어디에서 성공한 누가 있다다 젊으면 그럼 그 사람 데리고 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 내에서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우리 전적으로 당도 동감합니다. 우리 정치가 다 부족한데 민주당이 더 부족하지 않나. 네.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당직자들을 공채로 많이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또 나중에 공천을 주는 이런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당내에서 계속 이렇게 순환 작용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외부 인사들 거기 이제 메말라 있으니까 항상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외부 인사로 왔거든요. 지난 총선 때.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오면은 끝입니다.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 이제 적응을 하는 것에 대한 계속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오히려 더 자원들이 더 많아졌을 텐데 계속 우리가 이 똑같은 실수들을 계속하고 이번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변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586, 686들이 20여 년 전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30대 초반 중반 나이였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기득권이 됐지 않느냐. 네. 그분들이 사실은 40대, 50대 분들한테 아직 젊으니까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오셨지만 네트워크로 있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개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한 세력, 한 그렇죠. 세대가 같이 같이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따로 와가지고 네트워크라든지 당 내에서 힘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데 그거는 우리 세대도 좀 분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가 꼭 스포츠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계에도 있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토론 진행해보죠. 오늘 오후에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했다고 전해졌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혹시 또 오보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SNS 직접 썼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거 해야 된다고라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용주의자시고 막 이념으로 과도하게 막 정쟁이나 명분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가실 분이 아니고 뭐가 더 도움이 되는가, 일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목표와 그 실용 중심적이신데요. 지금 야당이 원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과도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몰아붙여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은 대통령이 되시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추경을 편성해도 되는데 당장 야당이 찬성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부터 그럼 먼저 선별 지원하자 이 카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야당은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하자. 그래서 여당이 하자 그러면은 야당이 과연 여기 반대를 또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찬성을 해야 될 것인가 애매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조차도 소상공인 지원, 선별 지원을 얘기를 했고 야당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걸 드라이브를 걸 때 야당은 지금 이것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오히려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합니다가 슬로건이었잖아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나 홍남기가 막으면 못합니다.
이게 그게 뭐 여야의 우리 정부와 우리 선거 캠프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네. 여야의 대립이었던 것 같고 이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하자고 하면은 이거 충분히 끌어갈 수 있었죠. 근데 야당이 과도하게 반대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방금 야당이 반대했다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를 응원하는 그렇죠. 이런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졌어요. 뭐 그래서 홍남기가 허용해 주는 한에서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사실 했었는데. 자 봐요. 이런 거거든. 이게 프레임 싸움인데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여당에서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홍남기가 거를 허용해 주는 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재명의 장점인데 대부분의 후보라면은 내가 이 싸움을 꼭 이겨야겠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막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급한 거는 민생이니까 민생부터 챙기자. 지금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움하느니 야당이 찬성하는 소상공인부터 먼저 돕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내가 대통령 되면 기본소득도 할 거고 그때 가서 추경하면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애초부터 소상공인한테 좀 두텁게 주자는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납득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여야의 협상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뭐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야당이랑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당은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밀어붙였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당은 맘먹으면 할 수 있다. 지금 모든 행정부와 여당이 다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야당과 협의해서 합의된 부분을 뭐 맞추겠다. 뭐 이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고 그냥 말일 뿐인 것 같고 애초에 야당이 제안했던 내용으로 선회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사실 지금 이게 뭐 예산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어쨌든 우리 헌법 57조에 의해서 기재부가 동의를 안 하면 국회가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거나 삭감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야당 입장에서 공격을 좀 하자면 홍남기가 허용해 주는 한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 이게 잠시만요. 보통 우리가 댓글이 오는 거 보면 문자로 오는 댓글은 보수적 성향이 많은 댓글이에요. 네. 근데 유튜브에 달린 댓글은 또 진보적 성향이 많은 댓글입니다. 그렇게 나뉘는데 지금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조차도 실망했어요. 이재명은 할 줄 알았는데 역시 홍남기가 대통령. 이재명은 합니다. 비겁합니다. 이런 식의 지금 반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권 지지자들도 실망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1차, 2차, 3차, 4차 이걸로 계속 민주당 지지층도 나눠서 싸웠는데 이재명 후보 쪽 의견을 들어서 많이 박수 보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그동안 주장했던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달래야지 지지층 결집이 된다. 네, 이게 사실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명 후보의 싸움이 아니었고 돌아보면 이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 당시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동의하는 한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면은 뭐 후보가 한다고 정부에서 무조건 하는 거는 선거 개입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하면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워딩을 내셨고 그런데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와중에 계속 우리가 싸울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차라리 그러면 뭐 소상공인부터 먼저 돕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차피 기본소득이 지금 주요 공약이고 된 다음에는 그때 다시 추경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장 실용적으로 지금 이 방안을 지금 헤쳐나가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야당의 반대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이미 국회 의석수가 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 때문에 뭐 이걸 못하고 뭐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회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야당이 뭐 반대를 해서가 아니라 야당은 옛날부터 계속 반대했습니다. 무적정 반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한테 두텁게 줘야 된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결국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야당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회했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김 비대위원 말처럼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모든 또 야권의 후보들이 소상공인 두둑해자랬으니까 이 부분은 뭐 여야가 무리 없게 협의할 수 있겠네요. 해야죠. 뭐 이준석 대표도 일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랑 뭐 이 재난지원과 관련돼서 뭐 조금 당내 이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뭐 큰 어떤 거국적인 차원에서는 동의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윤석열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야당의 주요한 인사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선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고 예. 무리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소상공인에 대해서 50조를 꺼내들긴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또 여당이 하자 그러면은 무조건 반대를 하실지 진짜 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야당이 오히려 야당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 여당이 동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야 모두 선대위 문제로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는 상황인데 초선 의원들의 선대위 쇄신 발언이 나온 지 사흘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비판을 했고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갖고 있던 선대위직을 내려놨어요. 나는 네.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지역에서 선거운동 내 나름대로 하겠다. 저는 뭐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또 상징성이 있는 그 젊은 그 개혁적인 그런 분이라서 오히려 선대위에 남아주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 이탄희 의원이 이런 쇄신을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끌어보자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 이런 말씀 보내고요. 사실 좀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선대위가 저희가 본 후보가 된 지 지금 4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면은 좀 이런 삐걱삐걱한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비판도 듣고 그러면서 또 더 나아지고 이 과정은 당연한데 좀 너무 오래 걸렸다. 한 뭐 1, 2주 만에 이게 다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뭐 선수별로 또 그다음에 원팀을 하면서 모든 캠프를 다 이렇게 끌어안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 끌어서 좀 답답한 심정은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실무진까지 그 역할 기능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좀 정립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근데 이것은 지금 최근에 이런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근 2, 3일에 엄청 그 선대위가 각성을 하고 있고 아주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것은 이미 해결되고 있고 시간의 문제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되는 것은 이미 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선대위 구성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뭐 포용성, 뭐 아니면 뭐 전문성, 뭐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보여주는 인선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운 게 있고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쇄신해야 될 좀 룸이 남아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한 달 가까이 후보를 빨리 뽑았고 선대위 빨리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서 전면 쇄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국민의힘도 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날짜에 지금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다음 주 정도나 돼야 발표가 난다는 게 뭐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 뭐 어디서는 이제 이번 주 주말 내로 뭐 결정된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대충 분위기 봐서는 다음 주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종인, 윤석열 불협화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우리는 예의를 갖출 만큼 갖췄다 이런 오딘까지 나왔다고 네, 저도 있거든요. 아까 그 기사를 보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일부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바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 전혀 그렇게 뭐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분위기도 그렇고 뭐 들리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아까 뭐 메머드 뭐 이런 얘기들 뭐 많이 하지만은 이게 국민의힘 선대위가 꾸려졌을 때 뭐 어떤 메시지를 이 선대위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봐도 이 쇼핑몰이 예를 들면 뭐 알고리즘이 좋은 쇼핑몰인지 뭐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이 좋은 건지 뭐 여러 가지 다 갖출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핵심 경쟁력을 내놓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투자금도 달라지고 그러는 건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대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가 정해야 놓고 그다음에 하나둘씩 블록들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캠프 쪽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당내 이제 주요 인사들을 먼저 모아놓고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서 선후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함께 하는데 큰 장애물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큰 장애물은 없다고 봐요. 네. 김한길 전 대표랑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분들의 거취에 따라서 또 뭐 어떤 분열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각자 역할들이 있겠죠. 뭐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사실상 이제 전권을 가지셔야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에 어느 정도 확실한 그 소통은 있었던 것 같고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약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김한길 전 대표랑 그다음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그 맞춰서 이렇게 끼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큰 문제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상황에 비하면은 우리가 민주당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이미 저희는 뼈대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까라는 그 절박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민주당 오히려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저도 더 이제 열심히 할 건데 너무 이제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민주당은 진짜 뭐 메모드급이라고 할 만큼 뭐가 잔뜩 많았는데 메모드는 큰 것 때문에 멸종했습니다. 근데 메모드는 지금 존재가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선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날렵하고 일 잘하는 그런 오래가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있다. 위원장님이 거기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시면은 그 선대위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아웃사이더라도 잘 고르겠습니다. 이런 김재선 위원장님이 아웃사이더 선대위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든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후보 지지율은 정체다. 이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통합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찬성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이 비슷한 사람들이 세력을 모으고 같이 이제 통합하면서 이제 그 선거에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뭐 빠르면은 좀 올해 안에 좀 끝내가지고 빨리 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서 뭐 올 한 12월 연말까지는 통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캠프 차원에서도 이 실무진을 구성해서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합당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라든가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거겠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당이 합의하면 좀 어렵지 않게 합당이 이루어지라고 보고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지금 다 구속이 됐단 말이죠. 권오수 씨부터 해서 전주 선수들이 다 구속됐는데 그러면 다음은 김건희 씨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김호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장관 체제 하에서 수사가 잘 적어도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 핑계댈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캠프 입장에서도 확실합니다. 입장은 확실합니다. 털고 가야 될 건 털고 가야 된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게 장모나 부인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대로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도 전혀 비호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일 김건희 씨가 뭐 기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까? 네, 저는 이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뭐 의혹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분이 이제 뭐 허위 경력을 썼거나 이런 게 우리 감정적으로는 더 이거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부인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범죄 사실로 봤을 때는 주가 조작이 더 큰 것이고 또 이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부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인데 그러면은 이런 주가 조작 사실로 돈을 얻은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익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윤리성 그 대통령 후보자의 윤리성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이제 여야가 둘 다 같이 갖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후보의 배우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는 피해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또 이 여당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있고 저는 이제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 지금 대장동만 봐도 수사 범위에 이재명 후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도 당사자로서 김건희 씨가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의 경중을 따져봐도 이것이 뭐 단순히 지금 기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아직 재판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대장동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기소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모든 얘기가 나왔을 때 다 대장동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지 않고요. 예. 지금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한 구속된 사람 중 최소 3명과 친분이 있다는 걸 오늘 한 언론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관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뭐 KBS 기자에 따르면은 앞서 공개한 그 장고 내역은 주가 조작이랑 아무 상관없는 잘못된 걸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좀 은폐하고 있고 축소하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좀 명백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검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마치 지령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권영세 의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구속된 공범들에게도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말라 뭐 이런 공개 메시지를 뭐 보내는 야당이 것이 가이드라인 아닌가. 준다고 검사들이 그걸 하겠나요? 지금 뭐 사실 대장동 관련돼서도 계속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진짜 갖다 줘도 안 따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줬다고 검찰 했을 리가 없고요. 이 독립성을 아까 전에 해치는 뭐 부적절한 발언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거 그렇게 따지면 정진상 씨도 뭐 관련돼서 검찰 수사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사실상 협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김건희 씨랑 아는 사람이 3분 들어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규, 뭐 정진상 사실 다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무조건 대장동 의혹을 끌고 가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굉장히 둘이가 닮아 있기 때문에 수사가 돼도 같이 되는 것이고 뭐 재판 결과를 두고 보고 사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수사는 속도 내면 됩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도 언론 수사하면 됩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수사를 빨리 해야 되지만 특검도 필요하면 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부산저축은행은 특검에서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조건부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대다수는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는 넣는 걸 안 좋다고 할 때 얘기는 했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여야가 협의할 문제니까. 네, 저는 넣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좀 지켜보고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후보 부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미디어 노출도 많아질 테고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 부인이 선거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건희 씨가 이 상태에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김건희 씨 얼굴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이름 모르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지금 숨어 계신다고 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저는 이제 김건희 씨가 가지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이제 사업가로서 또 꽤 좋은 전시들을 많이 했다는 게 또 업계의 평이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사실 기획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선 캠프에서도 일부 역할이 주어질 수가 있고 물론 굉장히 사업이랑 다르게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필터링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뒤에 물러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나오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역할들은 수행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 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저는 지금까지도 앞에 나서지 않고 물러서 있는데 뭐 지금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역할을 하지 않은 거는 캠프에서 이분이 나서면 도움이 안 된다, 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못 나서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초동 캠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캠프는 아닌데 서초동에서 김건희 부인이 뭐 많은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두 분은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